네, 이번 회차는 52회 기출문제 3과목 무역계약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무역계약의 법원, source of law의 코트 아니고요. 법률의 원천적인 어떤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A부터 보면요. 무역계약과 관련된 국제법은 비엔나 컨벤션, CISG와 같은 조약, 협약이나 조약이나 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들마다 컨벤션을 조약으로 번역하기도 하시고 협약으로 번역하기도 하셔요. 자, 이런 성격을 지닌 것과 인코텀스와 같은 상관습법적 성격을 지닌 것이 있다. 뭐 인코텀스가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많이 나왔었죠. 상관습법, 관습법 뭐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에 보면 국제무역계약법의 규정 가운데 강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우선한다. 자, 합의를 가장 기본으로 보시되 강행 규정이 있으면 강행 규정을 먼저 따라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우선된다라고 고쳐야 되고요. 자, 다음 C 보시면 뉴욕 컨벤션, 뉴욕 협약은 중재 판정의 국가 간 효력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이다. 운시트럴에서 제정한 것이다. 유엔에서 제정한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운시트럴은 유엔의 산하 기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건 잘 모르겠다. 예, 일단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특약과 인코텀스 규정이 충돌하면 인코텀스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인코텀스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특약이나 합의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을 했다,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합의가 우선된다.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조합상 A, C 두 개만 남습니다. 운시트럴 몰랐다고 해도요. 이거 유엔에서 제정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신 것은 아니에요. 의도상 약간 헷갈리게 만들려고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제스처를 취하는 문제들 꽤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몰랐다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2번 보면요.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준거법과 재판관할치죠. 재판은 어디서 진행할 건가, 소송 어디서 진행할 건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가와도 관계가 없고 언어와도 관계가 없고 다 관계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 보면 준거법은 양 당사자의 소재국가의 법 이외에 엉뚱하게 제3국가의 법에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지정할 수도 있다. 3번 보시면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일반 국가의 국내법은 무역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없다. 2번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죠. 합의하면 어떤 국가, 매도인 국가, 매수인 국가의 법률, 심지어는 제3국가의 법률도 다 가능하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보시면 분쟁 발생 시 조정이 소송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또 깊게 생각하시면 알선, 조정, 중재 뭐 이런 거는 중재 빼고요. 조정, 알선 얘네는 불복할 수 있으니까 다음 절차를 거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그렇게 깊게 출제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그냥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소송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라는 대원칙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에서 규정한 것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어요. 인코텀스 2020에서 규정한 것 해놨는데 다루는 것 찾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A 보면요. 운송계약의 체결 주체, 보험 계약은 누가 체결할 건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자, B에 보면 대금 지급 시기, 장소, 방법, 통화 이런 건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죠. 자, C에 보면 당사자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 당사자들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구제 수단을 쓸 수 있느냐 이건 전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위험이 어디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인도와 같은 얘기고요. 자, 2에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인도는 어떻게 되고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고 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하고 여기에 운송계약, 보험계약, 그 다음에 통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인 서류의 인도라든가 인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라든가 기본적인 서류들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하나 외우실 것이 아니라 인코텀스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면요. 인코텀스의 분류와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1번 해상내수로 4가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자, 2번 보면 적출지니까 얘는 수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출국 지명이 표시되는 거 E규칙과 F규칙이 있었습니다. C규칙과 D규칙은 수입국 목적지의 어딘가 명칭이 표시되는 조건들이었고요. 자, 3번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조건 2가지밖에 없었고요. CFR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무는 아니었고요.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네요. 4번 보시면 물품을 도착지에서 양할 의무가 있는 건 DPU밖에 없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면요. 인코텀스의 CIF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FAS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선상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자, 2번 보면 적하보험의 계약자는 보험 계약자는 매도인이죠. 의무가 보험 계약 체결의 의무가 매도인한테 있으니까 스스로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니까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자, 3번 보면 매도인은 수출입 통관을 본인 책임하에 이행해야 된다. 꼼꼼히 읽어야죠. 수출 통관만 하면 되고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 빼야죠.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한다. 자, 4번 보면 해상내수로 뿐만 아니라 항공 내륙 운송에도 아니죠. 이거는 해상내수로 전용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골라내면 답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보면요. 인코텀스 11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A부터 보면 X웍스고요. 지정 인도 장소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한다. 비용도 거기서 관리고요.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모두 다 매수인이 하는 거였죠. 매도인이 수출 통관,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는 게 원칙인데 X웍스는 매수인이 다 하고 DDP는 매도인이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틀렸네요. 요거 일단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보면 FOB는 지정 선적항 수출국의 항구 이름이 기재되고 비용도 거기서 관리죠.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매수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C에 보면 CIF고요. 지정 선적항 FOB랑 동일하게 본선상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C 규칙은 비용 분기점이 인도 지점, 위험의 분기점과 서로 다르다. 그래서 지정 선적항 비용 분기점 수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 분기점은 이거는 지정 선적항이 아니라 양육항 수입국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원칙이 적용되니까 매수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DDP 보면 지정 목적지 D규칙은 수입국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 비용도 거기서 같이 간다. DDP니까 매도인이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다 해준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올바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A하고 B 2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 보면요. 비엔나 컨벤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1번에 선박, 부선, 수상액선 또는 항공기 매매에는 본 협약이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매매였죠. 개인용, 가정용, 가족용으로 구매한 것, 그 다음에 금전의 매매라든가 주식 이런 매매, 전기의 매매 있었고요. 그런 것들 다 제외되는 매매였습니다. 자, 2번 보면 매매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협약 일부를 적용 배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고 일부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3번 보면 물품에 의하여 야기된 어떤 자의 사망 또는 신체적인 상해,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제조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그냥 CISG 비엔나 협약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 사유였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물품을 공급하는데 그 물품의 가격의 대부분이 노동, 기타, 서비스의 공급이다. 이건 물건이 아니다. 얘는 물품 거래인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런 서비스, 노무 제공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건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닌 걸로 보는 거죠. CISG는 물품 매매 계약에만 적용하니까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물품의 적합성에 관한 비엔나 컨벤션의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거는 난이도가 많이 높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번 출제된 적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틀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물품 적합성, 물적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이요. 물리적인 적합성인데 1번 보시면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어떤 그 물건이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누구 기준으로 하냐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기준으로 합니다. 매수인이 내가 생각하는 물품의 기능이 이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도인이 물품 팔면서 생각한 기능,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요거 못 골라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1번하고 유사한 내용이에요. 상품 명세와 동일한 물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함으로써 사용 목적상 일반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1번, 2번 거의 비슷한 규정으로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매도인이 견본, 샘플로 제시하였던 물품의 품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샘플 거래인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4번 보시면 물품 자체의 품질이라거나 적합성 외에도 포장도 통상적인 방법, 그 범위 안에서 포장도 제대로 되어야 적합한 물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어쨌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면요. 비엔나 컨벤션에서 규정한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된 사항이 아닌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계약대로의 이행 청구, 이행 청구권 매도인 매수인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번 보면 대체품 인도 청구,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잘 생각해 보면 물건 바꿔줘 하는 건데 매도인이 물건 바꿔줘 하는 권리를 행사할 일은 없잖아요. 자, 이건 매수인만의 권리였습니다. 자, 하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하자 보완 청구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금 감액권, 초과 수량 또는 인도 기일 전에 물품이 인도됐을 때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전부 다 매수인만의 권리였어요. 자, 매도인 권리로는 하자 보완권이 있죠. 같은 내용인데 하자를 발견했을 때 매도인이 스스로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이나 인도를 수령하라라고 하는 청구권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 청구권에 세부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매수인의 계약대로 이행 청구권에 대체품 인도 청구권하고 하자 보완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계약 해제권하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공통 권리였고요. 이행기의 연장, 추가 기간 설정권,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매도인 권리 중에 물품 명세 지정권 매도인만이 가지는 권리,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비엔나 컨벤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번 회차는 CISG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까 한 문제 빼고는 출제가 됐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었고요.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좋죠. 뭐. 자, 1번 보면 계약 해제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계약 해제가 된다. 자동 계약 해제는 없다 그랬어요. CISG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은 쉽게, 계약 해제는 어렵게,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해제는 없었고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 해제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해야만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보면요. 계약의 해제는 기존 계약상 의무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양 당사자를 면하게 한다. 틀렸죠.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양 당사자를 면책시킨다라는 게 대전제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손해배상 의무 요건 남는다. 그 다음에 분쟁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거니까 이것도 남겨둬야 되죠. 요 계약 위반 이후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 규율하는 조항, 이렇게 세 가지는 계약이 소멸해도 계속해서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서 보자면 CISG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밀 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약이 해제되면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해당 계약에서 이미 공급하였거나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 restitution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죠. 계약 해제하면 서로 상대방이 공급한 게 있으면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의무로도 또 돌려줘야 했었고요. 자, 4번 보면
매수인이 물품을 받은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 여기 반환 얘기 나오는 거죠. 예, 돈 받았으면 돈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뭐 그건 큰 문제 없는데 물건 돌려줄 때는 시컨 쓰다가 돌려주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그대로 반환할 수 있어야 계약 해제하거나 대체품 인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었고요. 예외 조항에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 특정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거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게 없더라도 가능한 상황이 예외 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칙만 보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비엔나 컨벤션에서 규정한 계약 해제 효과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물었어요. 자, 10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두 개로 쪼개서 낸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 중에 기재된 분쟁 해결 조항,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손해배상까지. 세 가지였고요. 자, 2번 보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이게 대전제의 큰 원칙이었고요. 3번 계약 해제 시 이미 이행된 부분은 상호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라고 했죠. 권리가 있다라고 했고요. 4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계속 갖고 있는다. 요거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어요. 중거법은 비엔나 컨벤션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A부터 보시면요. 한국의 수입자인 기타가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남성용 셔츠 1000장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의 내용은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뭐 결제 조건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요게 문제인데 C에 보시면 제품을 받았어요. 수령 후 검사를 했더니 700장이 계약 물품과 다른 여성용 블라우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나? 예, 명확한 규정은 사실 없지만 남자 옷 주문했는데 여자 옷 온 거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 온 거죠.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누가 봐도 이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수단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보면 계약 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권리와 상충하는 권리를 같이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는데 대금 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감액 청구를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감액은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대체품 인도 청구권 남자 걸로 다시 보내달라 700개. 예, 그러려면 시간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행 기간을 추가로 설정한다. 추가 기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지요. 자, 3번 보시면요. 요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자 보완, 여자 옷을 하자를 보완해서 남자 옷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완 청구권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자 보완을 청구한 경우에는 대금 감액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하자 보완 청구를 하는 게 그 자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4번 보면 계약 해제할 수 있을 거고요. 계약을 해제했는데 뭘 또 보완을 해달래요. 계약은 없는 건데 이제 계약은 없애버린 건데 그걸 보완할 계약이 남아있지 않죠. 이거는 같이 행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같이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면요.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 무역계약은 매매 당사자 일방의 거래 제의에 대하여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거래 목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실제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앞으로 만들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현존하는 현물 거래보다는 불특정의 선물 계약이 주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만들 물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자, 2번 보면 무역계약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를 포함한 계약 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반대급부로서의 경제적 대가 지급을 수반하는 약인에 의한 계약, 즉 유상계약의 특성이 있다. 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그게 이제 약인하고는 사실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슷한 것으로 봐도 되고요. 제기업
일반적으로는 약인하고 유상계약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뭐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다른 시험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는데 국제무역사에서는 그냥 같이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면요. 무역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교환적,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각각 쌍방이 서로서로 한 당사자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의무를 이행한다. 그런 계약의 법률적 특성을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불료식 계약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있고요. 그렇게 연결하셔야 되죠. 자, 4번 보시면 구두청약도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이를 즉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반드시 무역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은 그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죠.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그게 계약의 성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였어요. 당연히 구두청약도 이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말로 한 계약도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된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4번 보면요. 무역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유효기간이 기재된 청약을 확정청약이라고 한다. 유효기간이 기재되거나 이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다, 취소 불능이다라는 내용을 표시하면 확정청약이라고 했죠. 자, 그 유효기간 내에서는 청약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 철회할 수 없다.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병렬로 쓰기는 오히려 철회를 앞으로 뺀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일단 이거 표시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보면요. 확정청약은 유효기일 이내에 피청약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것만으로 무역계약이 성립된다. 불확정청약도 자유청약도 피청약자가 승낙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유효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불확정청약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둘 다 성립되는 건 맞습니다. 자, 3번 보면 카운터 오퍼가 있게 되면 반대 청약이 있으면 원래 청약은 법률상 그 효력을 잃는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그 새로운 청약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였죠. 자, 4번 보면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 불능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불확정 청약이 되는 거고요. 자, 상대방의 승낙 의사를 비문인 것 같은데 상대방 2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승낙 의사를 발송하기 전에 청약자의 청약 취소의 의사가 먼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불확정 청약이라 하더라도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취소 의사가 도달한 때 승낙 의사를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였죠. 그때 이제 유효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었죠. 자, 거기까지 보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번을 왜 이렇게 제가 이상하다고 봤냐면 유효기간 내에서 변경 취소한다는 얘기는 이미 도달을 전제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읽히거든요. 일단 도달을 해야 뭐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도달하면 철회 못하는데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병렬로 써두셔서 저는 이게 좀 헷갈렸는데 나머지에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철회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끊어보세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변경 취소할 수 없고 도달하기 전에는 또는 동시에는 철회도 가능하다. withdrawal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확정 청약도 취소는 안 되지만 철회는 가능하다까지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철회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틀렸다라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 청약의 내용 가운데 일부만을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될까요? 아니죠. 경상의 원칙. 청약의 내용 그대로 승낙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승낙하고 일부는 거절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계약의 성립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반대 청약을 발송하였다가 자, A라는 조건으로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A-라는 조건으로 약간 바뀌어가지고 반대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약은 소멸하고 지금 이 A-라고 하는 반대 청약이 유효한 청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청약자가 이걸 승낙하면 그대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를 번복하여 원래의 청약대로 승낙한 경우에는 자,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원청약자가 싫다고 한 모양이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승낙하면 계약 체결이 되나요? 아니요. 이건 소멸했고요. A에 대해서 승낙하겠다라고 하면 A라는 조건으로 다시 청약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법적 효과는. 자, 만일 그 반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 그러한 승낙이 원청약자에게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A에 대해서 반대 청약을 했다. 그럼 A는 소멸했다. A에 대해서 뒤늦게 승낙을 하더라도 A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침묵을 지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승낙이 아니다 라고 했죠. Silence or inactivity. 이런 것들은 부작위는 승낙에 이르지 않는다. 자, 4번 보시면 지연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연된 승낙은 승낙으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하여도 자, 늦은 건데 여기서 승낙은 늦은 승낙에 대해서 지연된 승낙에 대해서 내가 효력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었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비엔나 컨벤션을 준거법으로 하는 무역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 무역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아무나 할 수 있다. 매도 청약도 있고 매수 청약도 있고 청약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괜찮죠? 자, 2번 보면 매도인이 이메일로 청약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팩스로 승낙을 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의 방법에 대해서는 CISG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요, 승낙은 뭐 청약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다만 이메일로 청약을 하면서 승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승낙하셔야 승낙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단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CISG에서도 이런 내용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 3번 보면요.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 결제, 품질, 수량, 인도 장소 및 시기 등 핵심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사소한 변경을 하여 승낙을 하고 매도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반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CISG에서 materially alter, 실질적 변경과 그렇지 않은 것들 구분을 했었죠. 자, 원칙적으로는 경상의 원칙 적용해서 청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승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초의 청약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약은 그냥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괜찮고요. 4번 보면 선적기 및 선적 수량에 대해서 매도인이 스스로 선적 횟수와 선적 수량을 정해서 선적하는 것을 분할 선적이라고 하고 CISG에는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정의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주어져 가지고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할 선적, partial shipment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매수인이 선적 횟수 및 딜과 선적 수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선적하도록 하는 것을 할부 선적이라고 한다. 인스톨먼트 쉬먼트.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제 생각으로는요.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서 인도 시기와 수량을 따로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것, 요거를 할부 선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 같은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매수인이 이걸 정한다라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구매 주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승낙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에서 매수인이 정한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분할 선적은 매도인의 옵션이고 할부 선적은 매수인의 옵션이다. 그거는 이거 계약에서 정한 건데 매수인이 혼자 정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그렇게 출제됐으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 SDC 데미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해수 피해만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자, 해상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모든 해상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일부는 책임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RT 라이텀은 선적 품질 조건. 이건 쉽죠. 이거는 양육 품질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곡물류나 과일류는 GMQ가 활용된다. 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는 그냥 책대로 가면 됩니다. 책에서는 뭐라 그랬죠? GMQ는 잠재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목적지에 도착해 봐야 아는 거. Good merchantable quality. 양육 품질 조건이었고 원면,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사, 요것도 이제 옷감 얘기하는 겁니다. 인삼, 뭐 오징어 이런 거, 냉동 어류, 뭐 목재,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한다라고 우리 책에서 배웠죠. 그대로 그냥 책에서 본 대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당해 생산물을 관장하는 공인기관의 판정 때문에 보통 수준의 품질의 것을 인도하기로 하는 조건을 FAQ라고 한다. FAQ도 이렇게 외부 기관에서 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책에서 봤던 그대로 가면 이렇게 외부 공인기관의 판정으로 보통 수준의 물품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USQ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디 정의된 것도 아니고 근데 책에 나온 대로 그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도 조금 비문이에요. 판정 때문에 판정에 따라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1번을 맞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해수 피해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해상에서 발생한 하자를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이걸 맞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따지고 보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2번, 3번, 4번이 틀렸으니까 1번을 맞는 것으로 보자. 이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면요. 수량 측정 단위, 이거 숫자 외우라는 건데, 톤 단위, 롱톤, 킬로톤, 쇼톤, 이것들 시험 보러 가시기 전날 또는 바로 시험장 들어가기 5분 전, 10분 전에 잠깐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로스는, 기본적으로 12였죠, 단위가. 그래서 12 더즌도 12개니까 12 곱하기 12였습니다. 그 그레이트 그로스는 12, 12, 12를 3개를 곱한 게 그레이트 그로스였어요. 10 그로스는 10 더즌, 10 곱하기 12는 small gross라고 불렀었습니다. 요거 한두 번 정도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숫자로 내시면 사실 논란 여지가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는 나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19번 보면요. 개별 무역계약과 포괄 무역계약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우리 보통 개별 계약, 포괄 계약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보면 대부분의 무역계약은 매수인의 청약 요청으로 매도인이 청약을 보내면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 청약을 하며 진행된다. 개별 계약, 포괄 계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 매수인의 청약 요청은 견적 요청, 트레이드 인콰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매도인이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 송장 같은 걸 보통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견적 송장을 받아보고 그대로 계약 체결합시다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건 조금 바꿉시다, 가격 깎읍시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요. 반대 청약을 받은 매도인이 그에 대해 반대 청약을 하는 등 당사자 간의 반대 청약이 반복되다가 그러니까 A라는 조건으로 청약을 했는데 A 다시로 반대 청약을 하면 이렇게는 안 되고요. A 다시로 다시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탁구 치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이 정도에서 합의합시다.
예, 이 정도로 계약 체결합시다. 나중에 계약 체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그 시점에 반대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형태는 개별 매매 계약에서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포괄도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일단 뭐 크게 오답이 될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보면 산업설비나 선박 또는 대형 산업기계류와 같은 대규모 거래에서는 개별 매매, 개별 계약 방식이 많다. 이거 여러 번 출제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고민했던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답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4번 보면요. 정형화된 계약 조건을 가리켜 일반 거래 약관이라고 하며 약칭하면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General Agreement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일반 거래 약관까지 보고 예,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MOU하고 LOI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 통상 본계약 이후에 작성되는 것으로 양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담는다. 일반적으로는 MOU나 LOI나 둘 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자, 내가 상대방하고 당신하고 계약 체결할 용의가 있습니다. 난 당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서 계약을 체결해 봅시다 라고 하는 덕담 같은 것들, 선언적 규정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 취지로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MOU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지만 LOI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한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이나 잉어빵이나 뭐 크게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LOI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자, 3번 보면 명칭과 관계없이 엄연한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측이 불이행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무조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들어가서 오답을 만들려고 노력한 표시가 나죠. 계약 체결할 때는 사실 계약서의 명칭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MOU, LOI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앞에서 말한 이런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식의 계약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본계약 이전에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계약서는 따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해당 문서에 포함된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된다. 그렇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계약 성립을 할 만한 내용들이 다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제목이 뭐든 간에 그건 계약서로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제목을 쓰진 않지만 쓰다 보니 어쩌다 보니 구체적이 됐네. 목적지까지 다 갔네. 그러면 이게 계약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